예,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박병창 이사님이 목요일이 그러니까요. 좀 차트상으로 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네.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으려면은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힘이 달라질 것이다. 그 주도주는 엔비디아죠. 예, 그래서 네. 미국에서 주도주는 엔비디아가 될 거고 이제 네. 국내에서는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될 건데 그러면서 한동안 좋지 않았던 뉴욕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우존스는 0.54%가 올랐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1.1%. 오랜만에 1% 넘는 상승률을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9% 상승했습니다. 오르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것도 인상 깊고 또 장중 차트가 쭉 우상향하는 것들이 오랜만에 나오는군요. 예, 일단 기초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3% 네. 이상 올랐고요. 여기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낙 실적이 잘 나와서 네. 그 시간 외에도 한 7% 이상 그러니까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 주식과 관련한 얘기고 예. 그러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는 이제 장기물 금리였잖아요. 금리가 많이 빠졌더군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달보다 한 10bp 가량 하락을 했던 건데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됐던 요인에는 사실 경기 부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네. 뭐 PMI라고 부르는 게 한 47로 집계가 됐는데 한 50을 기준으로 이제 50 언더는 좀 약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47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술주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이따가 좀 이남훈 교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 엔비디아 실적 관련한 얘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네. 그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이 135억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 225억 원 정도가 되고 네. 뭐 주당 순이익이 한 3,604원 예. 정도가 된다는데 예. 이거는 뭐 총액보다는 비율을 보시는 게 좀 더 인상적이실 겁니다. 일단 매출액은 잠정치, 그러니까 전망치죠, 전망치보다 20%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30%가 더 나왔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우리는 좀 낯설게 들리죠. 애널리스트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의 전망치보다 이익이 30%나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라 굉장히 좀 우리가 예상치가 무색할 정도로 저런 거는 틀려도 그냥 넘어가. 기분 좋게 틀린 네. 거죠. 어닝 쇼크 맞아서 틀렸다 이제. 근데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더 많이 틀려요 애널리스트들이. 아, 그쵸. 네, 통상 올라갈 때는 비교적 잘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상승장에서는. 근데 통상 우리 주식시장은 내려가는 때 어닝 쇼크를 잘 못 맞춰서 하여튼 좀 뚜껑 열리게 하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위로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경향성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지표하고 어닝 전망치 내려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걸 이용해서. 예, 아직 덜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닝 전망치가 덜 내려왔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널리스트들은 좀 기분 나쁘겠죠. 틀릴 걸 가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어제 이영수 대표님 오셨었잖아요. 반도체. 예.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은 그 엔비디아 실적 전체보다는 데이터 센터 실적을 좀 봐라. 그 얘기 했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데이터 센터 실적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보다 무려 171%가 증가했어요. 네. 이게 스타트업 실적이 아니잖아요. 어. 이게 대표 대장주의 실적이 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171%가 증가한 13조 7천억이 와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라 그래서 게이밍 매출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물론 게이밍 매출도 22%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참 이 미국 기업들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33조 3,750억. 33조. 예. 그 발표를 하면서 또 다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퀄 자사주 소각입니다. 미국은. 예, 아시죠 여러분?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거 시가총액에서 빠집니다.
예. 네, 그래서 늘 우리 저 누구죠? 김규식 변호사, 저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변호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저거부터 해야 된다. 예. 자사주 매입을 하는 순간 시가총액에서 뺀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나머지 주주의 어떤 회사 가치의 배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거고. 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재무적 활동이 그냥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 막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놓고서 다른 용처로 쓰는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입하셨으면 소각하시다. 예. 보내드리죠. 예, 사실 그 어제 그 저길 갔다 왔어요. 그 넷마블하고 카카오엔터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더라고요. 걸그룹. 디지털 휴먼. 네. 예. 메이븐이라는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예.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걸그룹 자체도 신기한데 그게 이제 K-팝 랜덤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광장에 그 K-팝을 이렇게 쭉 릴레이로 틀어요. 예. 그러면 거기 듣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거군요. 아니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막 다 나와서 막 춤을 춰요. 예. 노래가 바뀌면 쫙 빠졌다가 네. 다른 노래 나오면은 자기 알면 또 이렇게 쭉 춤을 추는 거를 이제 SNS에 올리고 뭐 그러는 건데 메이븐이라는 가수는 잘 모르시죠? 모르죠. 예, 그 인공지능 가수랑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디지털 메타버스 가수죠. 예.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의 춤을 일반인들이 다 따라 추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 뭐 케이팝 가수라 그러면 해외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디지털 휴먼인지 진짜 휴먼인지 어차피 실물 볼 일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좀 체감도가 미국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뭐 끝없이 올라가고 실적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성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좀 산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글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이퍼크로바 X 발표되는 것도 그렇군요. 좀 네이버죠. 합니다. 네. 자, 뉴스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거 뉴스 굉장히 긴 뉴스인데 그 현대차 충칭 공장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거점을 2개만 남긴다는 건데 원래 현대차가 중국에 공장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개 요번까지 해서 3개가 매각되거나 폐쇄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징에 공장이 3개가 있었고 예. 충칭 공장, 창처 공장 이게 4개가 있었는데 지금 베이징 1공장은 이미 정리를 했고 예. 이번에 창저 공장도 연내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충칭 공장도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5공장은 나름 새 거예요. 2017년에 지었습니다. 충칭 공장이. 예. 예. 2017년에 지었으면은 어디 어우. 아파트를 줘도 새 아파트지.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지 2017이면. 네, 신축 공장인데 연간 3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근데 만든 지 6년 만에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중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생산 캐파를 다 더하면은 한 165만 대 돼요. 네. 근데 지난해 팔았던 대수가 한 25만 대? 아유, 그러면 뭐 공장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베이징 1공장이 한 30만 대 될 걸요? 네, 근데 베이징 1공장은 이제 정리를 했고 네.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네. 2공장이 30만 대, 3공장이 45만 대. 이거 이데일리에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네. 그래서 2공장, 3공장만 하더라도 75만 대 캐파가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만 75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매량의 3배 정도가 되는 거라 이것도 사실 캐파가 많은 편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이 뭘 어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대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은 판매 라인업을 13종에서 8종으로 줄여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봐야 나가지도 않으니까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같이 약간 좀 고급이나 SUV 판매 쪽으로 비중을 좀 넓히고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N 브랜드, 고성등 N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차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일반적인 세단, 일반적인 SUV는 로컬 브랜드에 밀려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 통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산업 경합에 의한 어떤
그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러시아 공장인데 이것도 지금 매각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현대차에다가 그 강판을 공급하던 현대제철 또 거기에서 올해 상반기 나와야 되겠네요. 베이징 법인하고 네. 충칭 법인 매각 작업에 지금 착수를 한 기아차도 상황입니다. 있잖아요. 기아도 있습니다. 네, 기아도 어때요? 공장 하나 팔았습니다. 뭐 상황 비슷합니다. 현대차하고. 그리고 어제 같이 전해진 뉴스가 그 삼성중공업의 중국 현지 생산법인이 있어요. 세 군데 있거든요. 네. 영파 유한공사라는 곳에 청산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 탈중국에 대한. 예. 그죠? 예. 그 제조업이다, 뭐 또 전기전자다, 자동차다 할 것 없이 나오고 또 유통도 나오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굳이 중국에서 왜 철수하냐. 뭐 중국에 파는 것도 원래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구조였냐면은 그 블록이라 그러는데 이게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공장이 따로 있고 조선소 도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중국에서 이 블록을 만들어서 한국의 거제도로 가지고 와서 조선 배를 만드는 요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또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리고 굳이 거기서 만들어야 될 메리트가 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현대차하고는 좀 다른 모양새죠. 현대차는 차가 잘 안 팔려서 공장 철수를 하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생산성이 워낙 저하돼 있는 걸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와 동국제강도 중국 철수. 지난해에 광동 생산법인 지분 50% 포스코가 매각했고요. 예. 동국제강도 중국 법인 지분 90%를 지방 정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팔고 정리하는 거를 중국의 얘기만 볼 게 아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 두 곳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NCC 공장 말고 그렇죠. 추가로 디스플레이 필름과 평강판 생산하는 공장 매각 추진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권 프로 얘기는 뭐예요? 이게 중국에서 탈중국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철수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낫다. 산업별로 그게 좀 달라서 그럼 어느 산업이 좀 정리가 되고 어느 산업이 뜨는지 국가별로도 이 국가하고 이 산업이 연계가 네. 돼 있는 거를 같이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은 디스플레이 필름이 좀 경쟁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 부분에서 NCC 공장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또 짓고 있는 뉴스들도 계속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포드하고 SK온하고 같이 캐나다에다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부지는 에코프로가 잡아놨는데 그 에코프로 100% 공장 말고 에코프로 캠 캐나다를 이제 합작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에코프로하고 그 SK온하고 포드하고 이제 같이 설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거기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SK온에다 공급을 하면 SK온이 배터리셀을 만들어서 포드에다 공급하는 네. 그런 공급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모든 나라가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가 되는 프로젝트, 백한쿠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절반 가량을 합작 회사가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캐나다하고 퀘벡주가 보조금으로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6년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한 4만 5천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에코프로의 거점이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만 있었다 그런다면은 지금 헝가리에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헝가리 나가 있는 게 있고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나가는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 캐나다, 헝가리 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전기차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3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루 그 공급망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산업별로 어느 국가에는 어떤 산업이 좀 연계가 좀 강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국가와 어느 산업에서 좀 근데 후퇴가 일단은 나는지. 이런 예. 거군요. 그러니까 뭐 철수를 중국이니까 한다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말씀할 게 아니라 시장성을 잃어버린 데서 이제 이탈해서 시장성이 있는 대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 관련해서는 사실
철수를 발표하는 게 꼭 악재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안 되던 거 스크랩하고 다른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캐펙스라는 측면에서 해외의 어떤 좋은 파트너들이랑 계속 뭘 시작하고 뭘 하는 게 좋은 얘기긴 하죠. 예. 그래서 현대차가 뭐 중국 공장 철수한다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는 인도 공장 새로 인수하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포드 거 인수하죠. 예. GM 거. 예, 예. 그래서 그 포드 것도 예전에 좀 철수했습니다. 포드도 네. 인도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나 포드는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는데 현대는 들어간다. 우리 현대는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2륜차, 3륜차 배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전기차 전환. 네. 그러니까 LG 엔솔이 또 인도 가서 또 그 전기차 시장, 배터리 그래요. 시장을 또 타겟으로 하고 네.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네. 반도체 불황의 법인세 직격탄. 한국경제신문의 야, 보도인데요. 이거 세수가 이거 삼성전자 때문에 엄청 줄겠더라고요. 많이 줍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 시간에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산업 쪽 계속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하잖아요. 예. 어제도 또 되게 시끌시끌했습니다. 예. 어제 그 R&D 예산 발표됐거든요. 근데 그 올해보다 3조 4천억 감소한 21조 줄었죠. 5천억으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13.9%가 줄어든 겁니다. 아하. 예산이. 예.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이 그러니까 국회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돼 요구 하잖아요. 그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안이 감소를 한 거는 거의 한 2016년 이후에 R&D 처음입니다. 예산이. 예. 그래서 이게 R&D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기존의 연구를 하던 그러니까 R&D 예산의 상당수는 인건비죠. 인건비예요. 네. 그 연구하는 그 박사님들의 그렇죠. 인건비가 R&D인데 보통 그 임금을 줄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아, 이거 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하든지 뭐 예.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또 국책 연구기관 이런데 구조 조정이라는 게 예.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연구를 하던 것들이 이게 연장으로 계속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은 기존 연구가 스크랩되는 거죠. 굉장히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산업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다 또 예산을 또 많이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꾸준하게 연구해왔던 기초 연구 쪽은 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쨌든 돼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R&D GDP 대비해서 R&D의 비중이 세계 1, 2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류의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적인 배려들이 사실 기업들과 이렇게 합치가 되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던 건데 예. 국회가 깎기도 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줄인다? 예. 걱정되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그 뒤에 기반적인 얘기는 또 이 얘기 법인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법인세를 우리가 재무제표에 그 법인세 비용이라고 잡아놓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금 내고 나서 잡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만큼 세금을 낼 것 같아요라는 미리 겁니다. 잡죠. 미리 잡아놓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법인세 비용은 내년도 세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경제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법인세 비용이 14조 원이 줄었더라.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20조 3,200억인데 작년에 34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이익단이 줄 거라는 예측치군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34조 원 세금 내던 게 20조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율적으로 보면 무려 40%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버는 돈이 40%가 줄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장 법인세 비용 많이 내고 늘어나고 한번 찍어 뭐 보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줄었을 거고 예, 예. 늘어난 데는 어디야?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늘었나? 아, 현대차. 현대차. 예. 배터리 회사가 소재 회사보다는 소재 회사들은 이제 투자 비용들이 그렇죠. 워낙 많이 들어가고 예. 있는 성장 산업이고 예. 거기서 성숙 산업에서 돈 많이 벌었던 데가 현대차가 왜냐면 제가 이제 저 법인세 많이 낸다라는 게 실적인데 예, 예. 실적이 어디가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들은데 현대차가 진짜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저 모양이니 그게 연상이 안 됩니다. 현대차 주분들은 정말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는 안 가고. 저 정도 실적이면 뭐 대충 사상 최고가 부분이나 그 언저리라도 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참 답답들 하시겠어요. 예, 좀 예. 재미없는 주식들
재미없는 기업들이 실적은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2조 6,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 상반기보다 거의 2배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동차 회사가 실적이 2배 된다는 게 그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아도 1조 8천억. 예. 그럼 둘이 내는 세금만 거의 뭐 4조가 훨씬 넘네요. 그 다음에가 KB금융. 예. 금융회사들 원래 금융회사들 돈 많이 버는데 또 여기도 주가 안 가기로 유명한 데고 또 세금 많이 낸 거 기준으로 뭐 GS, 신한지주 이런 순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법인세 비용이 2,400억 원. 근데 작년에 7조 1천억을 냈습니다. 7조 줄었다는 얘기네. 그냥. 얼추. 예. 비율로 따지면은 97% 감소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예. 안타까운 게 좀 세수가 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수가 거치고 정부가 좀 재정도 좀 풍족하게 쓰고 그럼 경기도 좋고 경기가 좋으니까 다시 세수가 늘고 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악화되고 법인세가 좀 감소하고 결국은 네. 세수가 좀 안 좋아서 또 정부 비출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좀 어느 순간에는 한번 고리를 끊고 좀 반등을 해야 이게 될 이제 것 같습니다. 국세가 이렇잖아요. 예. 또 지방세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걱정되는 거죠. 원래 이제 지방세 중에 그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연초에 이제 연간 실적 나오면은 세금 얘기할 때 이천 청주가 대박 났습니다. 하이닉스 예, 예. 그 이천에 있고 아, 청주에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공장 소재지별로 아마 그 낸다 그래서 특히 이천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왜냐면 반도체 대박 나가지고 하이닉스가 몇백억 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천, 청주 또 어디입니까? 수원, 기흥 뭐 이런 데들 지방 세수도 좀 걱정이 되겠네요. 예. 제가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입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